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12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는 손가락에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미소 뒤에 이 여성과 피해자의 이복 형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원 문서에는 끔찍한 살인사건과 이를 은폐하려는 치밀하고도 끔찍한 시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형제가 사람들이 그들이 아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시신을 토막내어 일부를 냉동고에 숨기고 심지어 팔과 다른 신체 일부를 호수에 버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알게 된 의혹이 제기된 인터넷 검색 기록이 있는데 저희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성의 아내가 남편의 살인을 영원히 비밀로 남기기 위해 검색 엔진에 입력했다고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러앤크라임과 선보이는 원더 케이스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이야기는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이자 적어도 한때는 서로를 정말 자랑스러워했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서로 곁에서 함께 보낸 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는 정말로 말 그대로 끔찍한 배신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지금 막 법원 서류를 받았는데 그 서류에는 로빈 터너와 제임스 아담스가 로빈 터너의 남편이자 제임스 아담스의 이복 형제에게 저지른 혐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들이 38세였던 데일 웨인 터너의 시신 훼손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터너, 즉 아내인 로빈 터너와 이복 형제인 제임스 아담스 두 사람 모두 이번 주 일리노이에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의 향후 진행에 대해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두 용의자 모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받은 법원 문서를 보면 검찰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저질렀다고 알려진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타인을 토막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이며 우리는 이런 일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아내와 그의 형제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로빈 터너가 남편이 이복 형제에게 찔려 사망한 후에 했다고 알려진 솔직히 말해 충격적인 인터넷 검색 기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 인터넷 검색이 그녀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 검색들 중 하나, 제가 그 중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곧 나머지 검색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가 검색한 것 중 하나는 누군가가 에더럴 과다 복용으로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건 빈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은 일리노이의 한 호수에서 충격적인 발견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은 시카고에서 남쪽으로 약 3시간 떨어진 매퉁 호수였습니다. 한 가족이 보트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죽은 물고기가 보트로 다가오는 것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를 이용해 그것을 밀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그게 죽은 물고기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문신을 보고 사람의 팔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신은 해골이 그려진 그린베이 패커스, 미식축구 헬멧이었습니다. 꽤 독특한 예술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주 경찰은 이 팔의 주인을 찾기 위해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전화해서 그 팔이 데일 웨인 터너, 일리노이주 졸리에 성에 살던 38세 남성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데일 웨인이 시카고 베어스를 정말 좋아했다는 겁니다. 일리노이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는 고우펀드미 페이지에 따르면 친절하며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사촌은 시카고의 WLS-TV에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되고 데일 웨인 터너라는 이름이 언급되었을 때 데일 웨인의 아내인 로빈 터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상황이면 바로 그 사람에게 전화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TV 방송국에 체포 10분 전에 통화했어요. 그래서 로빈에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듣고 있는 거야? 데일 웨인은 어디 있어? 그러자 그녀가 말하길 그는 아직 치료 중이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잠깐만 내가 다시 전화할게 라고 말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녀와 다시는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로빈 터너는 데일 웨인의 26살 이복 동생 제임스 아담스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에 데일 웨인은 페이스북에 내 동생 제임스 아담스의 22번째 생일을 축하해 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소년에서 남자로 성장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엄마도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리고 오늘 하늘에서 너를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나는 믿어. 생일 축하해, 내 동생. 이제 로빈과 데일 웨인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최소한 12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어. 지금 로빈은 62살이고 데일 웨인은 38살이야. 둘은 나이 차이가 있지만 사진에서 정말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였어. 2022년에 터너는 이렇게 올렸어. 인용하자면 내 인생의 사랑, 로빈 먼로 터너와의 12주년을 축하해. 정말 많이 사랑해, 자기야.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함께하길 바라. 이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끔찍하게 전개되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데일 웨인 터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의 아내와 형제가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취했다고 알려진 극단적인 조치들에 대해 알게 되고 있어. 그리고 말하자면 경찰에게 쉽게 해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 경찰이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제 우리는 경찰이 터너의 팔을 패커스 로고 문신과 함께 호수에서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검은색 쓰레기 봉투도 호수에서 발견했고 그 봉투들 안에 시신 일부가 들어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 시신 일부와 함께 그 봉투들 안에는 추도 들어있었고 그 추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서 경찰이 그것들이 근처 월마트에서 구입된 것임을 알 수 있었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 경찰은 호수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문신 때문에 데일 웨인 터너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지 때문에도 확인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야. 경찰에 따르면 데일 터너의 한 손에는 반지가 있었고 그 반지에는 베일, 하트, 로빈이라고 새겨져 있었어. 그리고 그녀가 받고 있는 혐의와 함께 그걸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경찰은 시신 일부와 함께 발견된 추의 출처를 추적해 지역 월마트로 갔다고 해. 그리고 보안 영상을 확인했지. 그리고 그게 이번 수사에서 정말 중요한 단서가 돼. 왜냐하면 경찰은 그 추를 산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램트럭을 타고 월마트에 왔다고 하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복 형제인 제임스 애덤스였다고 해.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야. 검찰에 따르면 그 트럭은 제임스 애덤스뿐만 아니라 로빈 터너 명의로도 등록되어 있다고 해. 월마트 안에서 경찰은 감시 영상을 확인했다고 해. 경찰은 제임스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그가 옷 전체를 새로 구입했다고 해. 그리고 매장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입고 있던 옷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해. 경찰은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월마트 쓰레기통에서 찾아 소지하고 있다. 이제 경찰은 번호판 인식기를 사용해서 트럭이 일리노이주 졸리엣 지역에서 매툰 호수까지 이동한 경로를 추적했다고 말해. 여기서 시간 순서를 간단히 살펴보자. 6월 26일. 그러니까 그 팔이 호수에서 발견되기 이틀 전인데 경찰에 따르면 트럭이 저녁 7시 18분에 뒷부분에 가방을 싣고 남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해.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럭에 있던 플라스틱 수납함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돼. 경찰은 또한 이제 그 플라스틱 수납함들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911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 집 마당에서 토트백을 발견했다고 신고했고 그걸 경찰에 넘겼기 때문이야. 경찰은 며칠 전인 6월 23일 터너와 앤드류스 명의로 등록된 같은 트럭 뒤쪽에 콘크리트 자루가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다고 말했어. 하지만 경찰이 그 트럭을 추적하고 로빈 터너와 제임스 앤드류스를 미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은 완전히 드러나게 돼. 왜냐하면 6월 30일 데일 웨인의 또 다른 형제인 스티븐 터너라는 남자가 911에 전화를 걸었거든. 그리고 그는 경찰에게 로빈과 제임스가 자신에게 데일 웨인을 죽이고 시신을 토막냈다고 말했다고 전해. 그들은 데일 웨인의 유해가 집 지하실에 있는 냉동고에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고 해. 내 말은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했다고 심지어 자백까지 하게 되는 거지? 이제 이게 바로 그 형제가 경찰에게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법원 문서에 따르면 말한 내용이야. 그는 자신이 지금 제임스와 로빈과 함께 살고 있고 셋이서 막 새 집으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로빈과 제임스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있고 데일 웨인 터너도 있어. 그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걸까? 이 사건의 증인 스티븐 터너는 기소되지 않은 듯하다.
그는 제임스 애덤스, 로빈 터너와 함께 있었고 그날 밤 데일 웨인에게 일어난 일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그들은 밖에 나갔다고 했다. 그들은 아마 독립기념일에 쓸 폭죽을 사러 인디애나로 갔다고 한다. 그들은 저녁을 먹으러 KFC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때 제임스 애덤스가 스티븐 터너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임스 애덤스가 법원 문서에 따르면 2주 전에 데일 웨인 터너가 그들의 집에 와서 로빈과 제임스와 격렬한 충돌을 벌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제임스는 이 격렬한 충돌에서 자신이 칼을 집어들어 데일 웨인 터너를 여러 차례 찔렀고 데일 웨인 터너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제 경찰은 보고서에서 제임스 애덤스가 체포 당시 눈에 띄는 큰 부상이 없었다고 기록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제임스와 로빈은 스티븐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다고 말했고 데일 웨인의 시신을 훼손해서 집 지하실에 있는 냉동고에 숨기는 것을 언급했다고 한다. 스티븐은 제임스와 로빈이 둘 다 피얼록을 치우는데 약 4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스티븐은 제임스와 로빈이 데일 웨인을 훼손한 뒤 여러 신체 부위를 호수로 가져가서 유기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제 곧 경찰이 집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제임스를 대면했을 때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형제가 밤 11시쯤 9.11에 전화한 때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제임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그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후 무언가를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말할 것은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로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빈에 관해서는 그녀도 경찰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형제가 싸움을 벌였고 제임스가 데일 웨인을 여러 차례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가 범죄 은폐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데일 웨인의 시신 일부가 아직도 집 지하실 냉동고에 남아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녀가 오직 숨기기 위해 샀다고 알려진 냉동고입니다. 남편의 시신을 말이죠. 경찰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를 끼고 있던 남성의 시신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폭력적인 다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6월 21일에 요양시설에 있는 어머니를 방문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와 데일 웨인이 그날 싸움을 벌였고 그 이유는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 표백제 냄새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6월 2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집에서 여러 개의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로빈이 새 러그 2개를 구입한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녀가 인터넷에서 검색했다고 알려진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6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법원 문서에는 모든 검색 기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 싶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6월 2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혐의상 클로로포름이 사람을 기절시키는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6일 후인 6월 8일 그녀는 리튬 과다 복용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라고 검색합니다. 같은 날입니다. 에더럴 과다 복용으로 사망할 수 있나요? 그리고 14일에는 수면제 복용으로 자살할 수 있나요? 16일에는 얼마나 많은 타이드팟을 먹으면 사람이 아플 수 있나요? 라고 검색합니다. 그리고 18일에는 넘어져서 머리가 쉽게 깨질 수 있나요? 18일에는 또 에더럴이 어지럽게 만들 수 있나요? 18일에는 또 뚜껑형 냉동고. 그리고 20일에는 에더럴을 과다 복용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22일 넘어져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렸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22일 24x12 크기의 기둥 구멍 9개에 얼마나 많은 콘크리트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24일에 그녀가 묻습니다. 26파운드 칠면조가 얼려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여기에서 타이핑이 조금 엉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왜 이렇게 많은 실종자들이 끝내 발견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정말 소름 끼치는 질문이네요. 생방 모르는 사람과 이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이네요. 그리고 25일에는 그녀가 콘크리트 믹서를 검색합니다. 실제로 2번이나 검색하죠. 그 다음엔 오타가 난 냉동돼도 상한 고기에서 냄새가 날 수 있나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방부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경찰은 이 모든 내용을 그녀가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지 못하도록 하는 청원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인터넷 검색 엔진 질문들이 바로 그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경찰은 그녀가 시신 일부가 있다고 말한 집 지하의 냉동고로 갑니다. 경찰이 발견한 걸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겪은 일을 쉽게 공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데일 웨인 터너가 겪었다고 알려진 일도 생각나지만 이 냉동고를 연 경찰관 역시 생각하게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들이 발견했을 때 냉동고는 잠겨 있었고 위에는 시멘트 블록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담요도 덮여 있었고 덕트 테이프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근처에서 혈흔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냉동고가 열렸을 때 제가 법원 문서를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몸통, 목, 그리고 머리는 있었지만 팔다리는 없었습니다. 머리는 몸통에 붙어 있었고 이 사람은 데일 웨인 터너로 신원 확인되었습니다. 거주지 곳곳의 여러 표면에서 붉은 피와 같은 얼룩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로 칠한 벽, 새로 칠해진 계단, 새로 칠해진 현관문, 거실 바닥에 새 카펫, 그리고 나무 패널이 제거된 흔적 등 리모델링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현재 로빈 터너와 제임스 애덤스는 살인 은폐 및 시신 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살인 혐의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로빈과 제임스는 법정에 출석했으며 검찰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이유로 그녀와 제임스 애덤스 모두를 재판 전 구금 상태로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빈은 목요일에 법정에 출석했으며 검찰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모든 이유로 그녀를 재판 전 구금 상태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7월 17일 금요일에 또 다른 재판 전 구금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담스는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금요일에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 집행기관은 그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며 혐의를 쌓아가고 있고 추가 혐의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기 위해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은퇴한 뉴욕 경찰청 형사 데이비드 사르니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이 청원서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증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 혐의가 사실이라면 두 용의자는 이렇게 끔찍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에게 그렇게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들 중 일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죠. 로빈 터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녀는 데일 웨인 터너 및 그의 형제가 싸움에 휘말렸을 때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제임스 아담스가 데일 웨인 터너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표백제 냄새를 맡았다고 말한 문자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아담스와 얘기하며 그녀는 그럼 1시간 반 남았네. 난 일 안 해. 호이스트를 사서 해야 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수요일에 그들이 떠난 후 냄새가 좀 이상해지면 계속 표백제를 부어.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완전히 삭제해. 이것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 이게 바로 그 상황 전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야. 그리고 나는 제임스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즉흥적으로 한 말이라고 믿어. 하지만 좋은 점은 그녀가 말을 했고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은 당신이 가진 기본적인 증거로 반박할 수 있다는 거야. 그중 하나가 문자 메시지야. 그녀는 자신이 거기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몰랐다면 왜 모든 걸 지우라고 했을까? 표백제 얘기는 또 뭐지? 그리고 그녀는 그냥 냄새만 맡았다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당신이 가진 문제는 시신을 유기한 중범죄 혐의야. 그 살인 혐의로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게 타인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로빈은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현재 제기된 혐의와 상황을 보면 그녀가 이 일을 부추겼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이 문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가 드웨인에 대해 구글 검색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애더럴과 과다 복용, 약, 부상 등에 대해 검색했지. 그래서 그녀에게 많은 증거가 쌓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전부 그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는 안 될 거야. 그녀가 이 살인을 공모하는데 가담한 공범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래, 그리고 뭔가 알다시피 관계나 결혼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2022년으로 돌아가 보면 말이지. 그녀와 데일 웨인 미안. 둘은 정말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그녀가 경찰이 추적하던 램트럭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그 트럭이 호수에서 발견된 것과 그들을 강하게 연결하는 것 같아. 검사에 따르면 그녀와 제임스가 함께 그 차량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 그러니까 그들은 그 차량에 함께 등록되어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들은 함께 살고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다행히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은 뒤에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직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어. 물론
그건 곧 바뀔 수도 있지. 하지만 제임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데일 웨인이 집에 돌아오고 둘이 신체적인 다툼에 휘말렸다고 해. 그리고 어느 순간 그가 칼을 집어들어서 그의 이복 형제를 찔러 죽였어. 그리고 나중에 시신을 처리했지. 참고로 그가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줘. 계단에서 넘어진 적은 있을 수 있지만 얼굴을 다치거나 한 부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런 부상은 없었어. 그러니까 만약 경찰이 그가 이 일을 저질렀다고 믿는다면,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글쎄, 그건 그 생각을 깨는 모든 정보에 달려 있어. 문제는 알다시피 그들이 시신을 유기했다는 거지. 그들은 시신 유기를 시도한 여러 방법을 조사 중이야. 월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차량이 영상에 찍힌 것도 있어. 이것도 디지털 포렌식 증거야. 좋은 점은 이게 사건 이후의 퍼즐 조각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우린 죽음은 확인했지만 그게 살인인지는 아직 몰라. 우리는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없지만 그는 정당방위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반박될 수 있어. 제임스가 입은 부상도 그렇고, 그가 그렇게 주장하거나, 만약 이 혐의가 살인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그리고 누가 이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될까? 왜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는 걸까? 그녀는 그가 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녀를 설득해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녀가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우연히 지나가다 표백제 냄새만 맡았다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모든 디지털 증거를 살펴보면 그녀가 제임스와 함께 시신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 내 생각에 가족들이 그녀에게 그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가 멀리 있거나 재활원에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녀를 그 사건에 연루시킬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하더라도 정황 증거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정말 슬픈 사건이야.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잖아. 이 가족이 어떤 상처를 받았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말이야. 내 말은 이건 델웨인을 죽이고 시신을 처리하려는 계획적인 시도로 보인다는 거야. 이건, 내 말은 모든 의미에서의 배신이야. 내 말은 내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그들이 호수에서 시신 일부를 수습하고 있다는 거야. 그 자체로도 끔찍한 일이지만 그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를 끼고 있었어. 아마도 그건 결혼 반지였겠지. 알다시피 데일과 로빈 말이야. 그리고 정말 끔찍한 건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 방어였고 일이 잘못 흘러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만약 그녀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냥 따라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가 있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 그래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들, 그녀가 했던 구글 검색이나 그녀와 제임스 사이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이게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큰 싸움이 있었고 그가 찔렀다는 거지. 우리는 몰라. 그래서 부검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델웨인이 몇 번이나 찔렸는지도 우리는 몰라. 그게 바로 네가 그 부분에서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독성 검사도 그게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녀가 구글에서 에더럴이나 수면제 같은 것들을 검색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만약 그녀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독성 검사에서 그가 이 사건 중에 깨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약물이 몸에 있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야. 양쪽 입장을 모두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용 가능한 증거에 접근하는 거지. 독성 검사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LPR 리더기와 카메라로 법의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자 메시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 결국에는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도 얻게 될 거야.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휴대폰 위치로 지오펜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체포하고 재판 전 구금을 청구하기에도 충분한 결정적 증거가 될 거야. 그들은 여전히 위험하고 도주할 수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증거를 바탕으로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게 경찰이 가진 거지. 이제 우리는 추가 혐의로 나아가고 싶어. 나중에 나올 증거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분명히 일리노이주 검사들과 협력해서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정말 싫어. 왜냐하면 우리는 한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니까.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몸통과 머리가 있었고 그것이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 그게 수사관에게 도움이 되나요? 예를 들어 그가 언제 사망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냉동고에 보관된 점도 포함해서요? 만약 당신이 검시관 나면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판단에 도움이 되나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냉동고에 있던 몸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게 한 가지 좋은 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찔린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찔린 상처가 몸통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신체 부위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신이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증거를 바탕으로 사망 시각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시간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한 것은 그들이 시신을 집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꽤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지만 사건 퍼즐을 맞추는 한 조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시신 일부를 처리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당, 즉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갱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제가 보고 있는 정황을 바탕으로 이 죽음이 두 사람 모두가 계획한 일이었느냐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죽음을 계획했을 수도 있지만 시신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계획하는 방법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법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들은 계단을 톱으로 자르는 등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시도했습니다. 제 말은 남편이자 함께 살았던 남자를 앉아서 토막내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가족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니까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일리노이주 매툰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죽은 물고기인 줄 알았던 걸 발견했는데 그게 사실은 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알다시피 만약 주장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아주 치밀한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구글 검색 같은 것에 대해 전혀 인식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건 법 집행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신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 말이죠.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해 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고 당신이 모든 걸 꼭 지워 라고 문자한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글 검색 기록도 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찾을 수 없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하나요? 라는 검색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검색을 24일에 구글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데일 웨인 터너의 팔이 발견되기 불과 나흘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 사건의 수사에 불을 지폈죠. 경찰이 사용한 번호판 인식기를 생각해보면 그걸로 그들이 월마트에 있었던 걸 연결하고 그곳에 있었다는 걸 밝혀냈죠. 물론 이런 수사 방법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당연히 아무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들은 뭐라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수사관이 이 사건을 파악하려고 처음 24시간 동안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형사나 수사관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자원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호수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하자 그들은 다른 부위를 찾으러 팀을 보냈고 실제로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월마트에서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추의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로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월마트로 가서 누가 그 추를 구입했는지 알아냅니다. 그들은 월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의 사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차량에 타는 것까지 추적합니다. 그 지역엔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는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단서들이 모여 전체 그림을 완성합니다.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체포에 이를 만큼은 단서를 다 모았군요. 하지만 다음 단계는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혐의를 살인으로 격상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형사들이 한 일은 시신 유기에 관여한 사람들을 식별해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단순히 시신 유기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살해한 사람으로 특정할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가 아니라 살인이었는지, 정말 살인인지, 현재로서는 살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그녀의 구글 검색 기록 등 여러 정황이 이 사건이 계획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문자 메시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신문 과정으로 그녀는 자신과 거리를 두려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 모든 사실과 증거들은 진짜 증거가 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거의 모든 것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서 배심원들이 정말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를 싫어합니다. 아니요.
그리고 저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완전한 상황 인식 부재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알다시피 수사관들도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주 초 처음 다룬 에피소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점은 데이웨인 터너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28일에 바뀐 것을 저희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팔이 발견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경찰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말한 시점보다 몇 주나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그게 밝혀지면 누가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되겠죠. 분명히 그가 직접 프로필 사진을 바꾼 건 아니니까요. 이건 마치 마피아 영화에서나 통할 법한 좀 허술한 시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건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제 말은 그녀에 대해 생각해보면 만약 그녀가 단순히 이 계획에 동참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면 그걸 밝혀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가상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만약 당신이 형사라면 다음 단계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문자와 통화 기록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위치 정보 추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 사건이 남편과 제임스 사이에 일어났을 때 집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그녀의 휴대폰이 그 장소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신이 하고 있는 각각의 일들이, 그리고 이게 한 가지인데 우리는 퍼즐자 조각들을 모아서 그 그림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바깥쪽 조각들을 맞추고 작은 것들도 하나씩 모으는 거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는 그녀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시신을 옮기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그를 살해하려는 계획이었을 가능성까지 보여줍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까지는 혐의일 뿐입니다. 하지만 형사로서 우리는 진실을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찾습니다. 증거는 델 웨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모든 정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시신을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로 보입니다.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임스와 그의 아내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터너는 델 웨인 터너의 형제이며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 그의 이름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티븐 터너를 잘 모르지만 지금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당신들이 그의 형제를 살해했거나 칼로 찔러 죽였다고 말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았냐는 점입니다. 그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몇몇 역학관계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그들이 찔렀다고 말한 것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기 문서에서 로빈 터너와 제임스를 언급할 때 그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연결해서 생각해보면요. 그건 러빈의 이야기를 반박해요. 러빈은 집에 오니 표백제 냄새가 나서 궁금했다고 했고 저는 그 다음도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녀는 모든 걸 제임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녀가 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거짓말을 변명으로 덮으려 해도 그들에게 통하지 않을 거예요. 스티븐에게 왜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요. 항상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기를 찾으려 하지만 때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추가 수색이나 인터넷 검색, 제임스와 로빈 사이의 대화, 로빈이 다른 사람과 나눈 모든 대화, 그들이 했던 다른 검색에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내 인터넷 기록을 지워줘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워졌다는 건 아니에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수사관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깊이 파고듭니다. 이런 증거들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단순 유기를 넘어 살인처럼 매우 치명적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스티브 터너가 911에 전화해 졸리의 경찰에 알렸고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됩니다. 경찰국 상황실에 자신의 형제의 아내인 로빈 터너와 이복 형제인 제임스 아담스가 자신의 형제인 데일 웨인 터너를 죽이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말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일리노이주 사건인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은퇴한 뉴욕 경찰 데이비드 사르니 설명 감사합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세요. 러앤크라임은 온드케이스를 마칩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시고 피콕에서도 스트리밍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